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데이 2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날 유통관리사, 유통물류 일반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자, 테마 22번 조직의 목표관리 MBO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151번 보시면 아래 글상자에서 설명하고 있는 동기부여 전략, 동기부여 관련된 내용이고요. 자, 보면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목표를 상사와 협의해서 설정하고 그 과정과 결과를 정기적으로 피드백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이 원래는 이제 동기부여와 이건 관련이 없죠. 계획화랑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정답은 이제 목표 관리 이론에서 MBO라고 그러죠. 목표에 의한 관리. 그래서 아래 글상자에 설명하고 있는 동기부여 이건 약간 문제가 있어요. 동기부여는 아니죠. 기출문제이기 때문에 하긴 하지만 동기부여책은 아닌 거예요. 동기부여는 아니고 MBO란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계획화 단계에서 계획, 조직, 지휘, 통제, 계조지통이라고 있어요. 그중에서 계획화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다? MBO다, MBO. 목표에 의한 관리. 원래 목표 설정은 CEO들이 직접적으로 해서 밑으로 내리는 게 맞죠. 하지만 개인의 목표를 설정할 때는 상급자와 하급자가 같이 합의를 한다라는 거죠. 함께 참여해서 누가 참여하는 거야? 하급자가 참여해서 목표 설정에 참여해서 서로 합의를 해서 합의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피드백하는 절차. 이거를 우리는 MBO, 목표에 의한 관리라고 한다.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목표를 상사와 협의한다라는 거, 합의하는 것이죠. 설정하고 그 과정과 결과를 정기적으로 피드백하는 것이죠. 피드백. 그래서 두 가지예요. 하나는 계획화 단계에서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여기 관련돼서 MBO란 것은 보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합의란 단어, 그다음에 참여란 단어가 나와야 되고요. 그다음에 정기적인 피드백 이런 단어가 다 나와야만 합니다. 또 하나 MBO란 것은 합의, 참여, 정기적인 피드백 이런 거 말고 결과지향적이라는 거, 그다음에 단기적 목표죠. 단기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거라는 것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안정적인 기업에 중요하다. 안정적인 기업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거. 그래서 MBO는 계획화 단계에서 한번 나오고요. 또 하나는 인사고과, 인사평가 부분에서도 출제가 된다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 합의하고 참여하고 정기적 피드백을 통해서 뭐예요? 최종적으로 그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하는 거잖아요. 목표가 달성됐으면 인사평가에서 인사평가 국가 점수를 높게 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MBO, 목표에 의한 관리는 인사평가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것도 같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구체적인 목표가 동기를 자극해서 성과를 증진시킨다. 목표가 완성됐을 경우 상사와 함께 평가하여 다음번 목표 설정에 활용한다라는 것이죠. 인사평가 때도 고려할 수 있는 거. 바로 목표 관리 이론이라고 한다. 정답 1번이에요. 그래서 좋은 문제입니다. 네, 52번, 53번도 다 목표에 의한 관리 문제이고요. 상당히 중요한 문제니까 잘 봐주시고 이번에는 재무 비율 쪽으로 가도록 하죠. 156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재무 비율들 간의 상호관계를 이용해서 경로 성과를 평가하는 방법, 전략적 이익 모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SPM이라고 그러죠. 전략적 이익 모형의 시사점 옳지 않은 것은 이런 문제인데 이 문제는 뭐 한번 봐주세요. 문제 사실 상당히 긴 문제예요. 이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전략적 이익 모형에 나와 있는 변수들이 중요한 것이죠. 쭉 보시다 보면 뭐 이런 게 나와요. 5번 보면 이 모형은 수익성 향상을 위한 세 가지 가능한 방법들을 제시했는데 자산 회전율을 낮추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높여야 돼요. 회전율을 높이고 이익 마진을 감소시킵니까? 이익 마진을 높이기 위한 거잖아요. 전략적 이익 모형이란 건 이익을 높이기 위해서 순이익률을 높이고 자산 회전율을 높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레버리지 효과를 낮추는 거예요. 레버리지는 뭡니까? 부채를 사용해서 수익률을 높이는 거예요. 레버리지란 단어 자체가 이게 지렛대죠. 레버리지. 이 지렛대예요, 지렛대. 우리 지렛대가 이렇게 있으면 이 지렛대 이거죠, 이거. 무거운 것을 조금 작은 힘으로 이만큼 들어 올릴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이 레버리지. 여기서 말하는 레버리지는 부채입니다. 부채를 사용해서 수익률을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낮추는 게 아닙니다. 극대화시키려는 것이다라는 거 꼭 알아둡니다. 정답 5번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본적으로 SPM 모형을 보면 회전율, 순이익률, 그렇죠?
레버리지 비율 이런 게 나온단 말이죠. 얘네들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라는 거 꼭 알아두시고 이 관련돼서 자산의 회전율 관련된 공식, 순이익률 관련된 공식, 레버리지 비율 관련된 공식들 다 알아두셔야겠죠. 중요합니다. 그런 문제들이 157번, 뭐 158번, 159번 쭉 나오니까 꼭 체크해서 보시고요. 우리는 160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니은, 디귿에 들어갈 알맞은 용어를 골라라는 문제. 골라라. 자, 기업이 영업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타인 자본에 얼마만큼 의존하고 있느냐. 타인 자본, 다른 말로 하면 타인 자본 뭡니까 이게? 부채. 부채를 얼만큼 잘 이용하고 있느냐. 우리 아까 뭐였습니까? 레버리지 비율이죠. 부채를 잘 이용해서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극대화시키는 거. 그게 바로 레버리지 비율이다. 두 번째, 기업이 이익을 얻기 위해서 다양한 자원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는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 얼만큼 자원들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것. 수익성이죠. 얼만큼 이익이 발생되고 있는지. ROI가 대표적이죠. ROI. Return on Investment. 투자 수익률이죠. 투자 수익률 내지는 투자 이익률 이렇게 얘기하죠. 디귿번. 기업이 자산 사용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했는지를 측정. 자산을 얼만큼 잘 사용하고 있는지. 이건 회전율이죠. 회전율. 대표적인 회전율이 재고 회전율이에요. 재고 자산 회전율. 이 시험에도 잘 나오죠. 공식. 회전율이 나오면 분자에는 무조건 매출액이 올라가야 된다는 거. 밑에는 평균 재고 자산이죠. 평균 재고 자산분의 매출액. 이게 재고 회전율이고요. 또 투자 수익률. 이건 투자 대비 수익이죠. 투하 자본 대비. 투하된 자본 대비 이익. 순이익이 얼만큼 났느냐. 이게 투자 수익률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잘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유동성 비율, 이런 것도 시험에 잘 나오죠. 유동 비율. 유동 비율은 유동 부채분의 유동 자산이다. 이게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거죠. 거기에 비해서 뭐 이런 것들도 있죠. 우리 이제 부채 비율 중에 대표적인 게, 자, 부채 비율, 그렇죠? 부채 비율이 또 이게 나올 수 있습니다. 얘는 자기 자본분의 타인 자본, 부채죠. 얘는 적으면 적을수록 좋다라는 거죠. 이런 공식들을 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다 포인트이기 때문에 다 출제 문제들이에요. 자, 164번 가면 이거는 재무 관리에 관련된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뭐 자주 나오는 문제는 아니에요. 가끔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뭐 자주 나오지도 않고요. 그냥 알아만 두시는데 포트폴리오란 단어 자체가 중요하죠. 옳지 않은 것은 포트폴리오는 분산 투자예요. 분산 투자. 한 종목에 몰빵하는 것보다는 성향이 다른 자산에 나눠 투자했을 때 훨씬 더 수익률이 높아진다라는 거죠. 위험이 상쇄된다라는 겁니다. 상쇄된다라는 거. 1번 포트폴리오란 투자자들에 의해서 보유되는 주식, 채권 등과 같은 자산들의 그룹을 얘기한다. 여러 군데서 나눠서 담아서 투자하면 좋다라는 거죠. 2번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은 개별 자산의 수익률에 투자 비율을 곱해서 모두 합산한 값이다. 세 번째, 포트폴리오 가중치는 포트폴리오의 총 가치 중 특정 자산에 투자된 비율을 얘기한다. 네 번째, 체계적 위험, 비체계적 위험이라는 게 나오는데 정답은 4번이에요. 체계적 위험은 주식을 발행한 각 기업의 경영 능력, 발전 가능성, 수익성 등의 변동 가능성으로 개별 주식에서만 발생하는 위험이니까 아니에요. 이거는 개별 주식뿐만이 아니라 시장 자체에 존재하는 것들이죠. 자, 여기 위험이에요, 위험. 자, 여기는 자산 종목수입니다. N이라고 그래요, N. 자산의 구성 종목수를 늘리면 위험이 점점점 떨어져 이렇게. 떨어지는데 떨어지지 않는 위험도 있다라는 거죠. 자산 종목수를 늘리면 N을 늘리면 한 종목에 투자하는 것보다 둘, 셋, 넷 각기 다른 종목수, 이렇게 종목수를 늘린다라는 거죠. 우리 주식 투자할 때도 여러 종목에 분산 투자하는 이유가 위험을 줄이기 위한 거잖아요. 종목수를 늘렸더니 위험이 떨어지더라. 떨어지는 이 위험을 우리는 비체계적 위험이라고 그래. 비체계적 위험. 기업 내부에 어떤 위험들이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아무리 늘려도 줄어들지 않는 이 위험, 이걸 우리는 저기 나와 있는 체계적 위험이라고 해요. 체계적 위험. 이건 아무리 없애려고 해도 안 돼요. 시장 자체 위험이 있다라는 거죠. 오일 쇼크가 왔어. 러시아 때문에 기름값이 막 올라가죠. 기름값이. 우리가 통제할 수 있습니까?
통제할 수 없는 요인들이에요. 아무리 줄이려고 해도 줄일 수 없는 요인들, 체계적 위험이라고 한다는 거죠. 개별 주식에서만 발생하는 게 아니라는 거. 나머지 문제 보시고요. 자, 이번에는 173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타의 경영관리 관련돼서 173번. 자, 제품이나 업무의 불량 수준을 측정하고 이를 체계적인 방법론을 통해서 무결점 수준으로 줄이고자 하는 전사적인 품질 혁신 추진 방법은 뭐냐 보면 뭐 QC도 나오고 지속적인 개선도 나오고 식스시그마, IS 9.5, GT 쭉 나오는데 시험에 나올 만한 건 뭐겠어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식스시그마, 또 하나는 저스트인타임 둘밖에 없죠. 이 중에서 무결점 수준으로 줄이고자 하는 전사적 품질 관리잖아요. 뭐예요? 식스시그마. 물론 무결점 수준으로 낮추려고 하는 것 저스트인타임도 있습니다. 근데 얘는 생산관리 기법이고요. 얘는 품질 관리 기법인 것이죠. 얘는 생산관리 하다가 품질도 좀 손보는 것이고 얘는 본격적인 품질 관리 기법이라는 거. 식스시그마 운동 알아두셔야 되고요. 식스시그마가 나오면 몇 가지 키워드들이 있어요. 3.4 ppm이라는 거. 100만 개를 만들어내면 그중에 불량률은 3.4개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100만 개를 만들어냈을 때 분량이 3.4개 정도. 얘는 이 식스시그마 운동이란 것은 모토로라는 회사, 모토로라. 여기서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G2라는 회사에 가서 꽃을 피웁니다. 꽃을 피워요. 그다음 여기 보면 드메이크라는 게 있다. 요거 알아두셔야겠죠. define. 정의죠, 정의. 이거는 measurement, measure 뭐예요? 측정이죠, 측정. measurable, measurement. A는 analysis. 이건 뭐예요? 분석. 이건 I는 improve. 이건 개선이죠, 개선. 최종적으로 컨트롤, 통제한다라는 거죠. 이 5단계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 각각의 용어의 정의도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식스시그마 벨트 제도가 있어요. 가장 상위 레벨 여기를 챔피언이라고 그래요. 챔피언. 그 다음은 마스터 블랙벨트. 그 다음은 블랙벨트죠. 그 다음은 그린벨트. 맨 마지막이 화이트벨트다. 벨트. 이런 벨트 제도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여기서 거의 벗어나지 않습니다. 식스시그마는 여기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179번 넘어가도록 하죠. 179번. 물류 합리화 추구하는 이유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뭐냐. 그래서 기업이 물류 합리화를 추구하는데 그 이유로 가장 옳지 않은 것. 물류의 합리화, 비용 절감 앤드 서비스를 일정 부분 올리려는 것이죠. 자, 1번 생산비 절감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자, 물류를 합리화시키려는 이유, 비용 절감이에요. 자, 우리가 기업에서 여러 가지 해봤단 말이죠. 여러 가지 절차를 바꿔가지고 시스템을 보완해서 비용도 절감해봤고, 그렇죠? 사람도 잘라왔어요. 구조조정도 해봤는데 구조조정만 해서도 안 된다라는 거죠. 최종적으로 남아있는 게 물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운송, 보관, 하역과 관련된 부분들을 잘 매칭시키고 효율화시키다 보니까 비용이 절감되더라. 공동화시키고 표준화시키고 합리화시키다 보니까 비용이 절감되더라 이거죠. 2번 물류비는 물류 상승에 따라서 매년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물류 차별화를 통해서 기업이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 물류에 대한 고객들의 요구들은 단순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점점 다양해지고 복잡해지고 다원화된다는 거죠. 정답은 4번이에요. 4번. 자, 이번에는 183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이 문제는 아주 복잡한 문제이기도 하고요. 시험에 또 잘 나오는 문제예요. 잘 나오는 문제. 1번 옳지 않은 거죠. 수송비는 뭐 운송비죠. 제품 밀도, 가치, 부패 가능성, 충격의 민감도 등의 영향을 받겠죠. 충격에 민감합니다. 그러면 무진동 차량 써야 돼요. 비용이 많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부패합니다. 빨리 가야 돼요. 항공기 같은 거 써야겠죠. 비용이 많이 들죠. 2번 선적되는 제품량이 많을수록 주어진 거리 내에 단위당 운송비는 낮아지더라. 그렇죠? 제품량이 많아야 한 번에 많이 간다라는 거예요. 한 번에 많이 가기 위해서 최대한 많이 싸서 집어넣어야겠죠. 물류 합리화, 공동화, 표준화 이런 것도 필요한 이유예요. 이게. 그런 비용이 떨어지더라. 운송거리는 운송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수송거리가 길면 길수록 단위당 수송비는 낮아지겠죠. 그래서 한 번에 큰 걸로 해서 많이 가는 거예요. 네 번째, 재고의 지리적 분산 정도가 낮기를 원하는 기업은 소수의 대형 배송센터를 건설하고 각 배송센터에서 취급되는 품목의 수와 양을 확대할 것이다. 당연한 얘기고요. 5번, 수송비와 재고비는 비례관계가 아니라 반비례관계예요. 반비례관계. 중요한 포인트죠. 수송비, 운송비죠. 얘와 또 하나 재고 비용. 재고 유지하는 비용들이죠. 얘네는 반비례 관계예요. 자, 특정 지역이 있는데 물류센터가 하나밖에 없어. 아니면 특정 지역에 물류센터가 여러 개 있습니다. 거점별로 여러 개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 개가 있다라는 건 재고 관리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거. 이건 재고 비용이 많이 든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 물량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때요? 주문을 많이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주문 비용이 떨어져요.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주문 비용이 떨어진다라는 거죠. 주문 비용이 낮아진다라는 거고, 주문 비용이 낮다라는 건 수송을 많이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왜? 센터에서 재고를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때는 주문 비용도 떨어지고 뭐야? 수송 비용도 낮아지는 거예요. 주문을 덜 하니까 수송 비용이 낮겠죠. 물류센터 하나밖에 없어요. 재고 유지 비용은 적겠죠. 재고 비용은 적으나 재고가 얼마 없기 때문에 뭐를 많이 해요? 이때는 주문을 많이 하게 돼 있어요. 주문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주문 횟수가 늘어나. 주문 횟수가 늘어난다라는 건 곧 수송 비용이 늘어난다라는 거죠. 얘네들은 어때요? 반비례 관계에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83번도 상당히 잘 나오는 문제니까 꼭 체크.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자, 이번에 187번 보겠습니다. 그 앞에 보면 물류의 합리화에 관련된 문제들 막 나오고요. 물류 표준화 뭐 이거 나오니까 꼭 체크해서 보시고. 자, 테마 27번 물류의 영역별 분류. 특히 187번은 별표입니다. 요거랑 관련된 문제, 용어의 정의잖아요. 용어의 정의. 이게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187, 188, 189, 190 뭐 계속 나오죠. 191 뭐 쭉 나옵니다. 192 워낙 많이 나왔어요. 워낙 많이 나온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187번이 가장 큰 문제고 가장 어려운 문제죠. 나머지는 짤막짤막한 거예요. 요거를 갖다 한 문제짜리 많은 거예요. 지문 하나를 갖다 한 문제로 만들어 놓은 것에 불과하다. 옳지 않은 건 뭐냐? 반품 물류, 생산 물류, 조달 물류. 정답 3번인데요. 옳지 않은 거. 자, 지문에 보면 조달 물류, 수송, 루트 최적화, 지트 납품, 공차율을 최대화한다. 공차율이란 게 뭐예요? 공차율. 이런 단어가 나왔어요. 3번 보면 공차율을 최대화시킨대요. 공차란 단어가 있고 반대말은 영차란 게 있어요. 영차는 꽉 채우는 거야. 적재함을 꽉 채워서 보내는 거 영차라고 합니다. 공차는 가서 물건 내려놓고 빈 차로 오는 거예요. 비어 있는 차, 빌공짜죠. 공허하다 할 때 공짜예요. 비어 있는 거예요. 이걸 최대해야 됩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아요. 최대하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나머지 문제 한번 보시고요. 자, 다음 문제는 19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마 28번이 물류 수배송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수배송 물류의 기능, 효율적인 관리 이런 문제들. 그다음에 197번 보면 물류 관리에서 배송 합리화의 방안, 공동 배송을 실시하려고 할 때 유의될 사항, 가장 거리가 먼 것, 공동 수배송에 관련된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공동 수배송이죠. 공동 수배송. 공동 수배송을 하는 이유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거죠. 공동으로 수송하고 배송하는 거예요. 공동 수배송. 이건 수송 플러스 배송이죠. 수송은 장거리 운송이에요. 장거리 운송. 배송은 택배 생각하시면 되죠. 영업점에서 최종 목적지까지 갖다 주는 거. 단거리 운송이죠. 장거리 갈 때는 대부분 대형 차량을 이용한다는 거.
얘는 소형 차량을 이용한다라는 거. 택배 차량들은 다 조그맣죠? 수송과 배송을 합치면 이게 운송이에요. 운송. 원래 수송과 배송은 운송은 뭐 함께 쓰기도 하지만 원칙적으로 나눈다면 얘네들 둘을 합친 게 바로 운송이다. 공동 수배송으로 한다라는 건 한 번 혼자 쓰는 것보다는 여럿이 같이 쓰면 비용이 절감된다라는 거죠. 물류센터도 공동으로 쓰고요. 그렇죠? 집화장도 공동으로 쓰고 아니면 물류 용기 같은 거 컨테이너 40피트짜리 컨테이너인데 하나 빌리는데 $100야, $100. 근데 내가 2분의 1밖에 못 채웠어. 2분의 1밖에 못 채워도 $100를 주고 옮겨야 된다는 거죠. 근데 공동 수배송을 하면 비슷한 지역에 비슷한 물품을 싣고 가는 애들이 있으면 어때요? 2분의 1씩 채우면 되잖아요. 그러면 나는 비용은 2분의 1만 내면 되는 것이죠. 비용도 절감되고요. 두 번 갈 거, 이거 한 번 가야 되잖아요. 근데 한 번에 갈 수 있다는 거죠. 운송 횟수가 한 번으로 주니까 어때요? 친환경적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문제예요. 공동 수배송의 전제 조건, 가장 거리가 먼 건 뭐냐? 제품이나 보관 특성이 유사해야 되죠. 거리가 인접해야 됩니다. 대상화물이 공동화에 적합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면 더 좋죠. 네 번째, 일정 지역 내에 배송하는 화주가 독점적으로 존재해야 됩니까? 이런 애들이 근처에 많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마지막으로 참여 기업의 배송 조건이 유사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답은 4번 되겠죠. 4번. 자, 이번엔 202번 외부 조달 관련된 아웃소싱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아웃소싱도 한두 문제는 꼭 출제가 된다. 기업에 외부 조달을 하거나 외주를 주는 이유, 옳지 않은 것은 이런 문제인데요. 외부 조달, 이거 뭐예요 이거? 아웃소싱이라는 단어로 한 단어로 줄일 수 있다. 아웃소싱. 아웃소싱은 잘하는 건 내가 하고 못하는 것은 외부한테 주는 거, 외주 주는 걸 우리 아웃소싱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핵심 역량은 내가 하고 그것만 전문화시키는 거죠. 못하는 건 다른 사람한테 잘하는 애들한테 넘겨주는 거예요. 자, 아웃소싱하는 이유, 비용상의 이점 있죠. 내가 하면 나는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나는 제조업자지 물류하는 애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제조업만 잘하는데 물류까지 하려니까 비용이 많이 든다는 얘기죠. 비용상 이점 있고요. 두 번째, 불충분한 생산 능력 부여. 내가 운송 보관 하역하려는데 그거 다 장비를 가지고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역장도 필요하고 물류센터도 필요하고 차량도 필요한데 다 갖추기가 어렵다라는 거. 세 번째, 리드타임, 수송, 창고비 등에 대한 통제 가능성. 통제 가능성은 떨어지죠. 외주를 주니까 내가 할 때는 내 거니까 내가 다 통제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외부한테 그걸 외주를 줬어요. 우리 거 좀 물류 좀 해주세요. 운송 좀 해주세요. 라고 맡기면 통제 가능성이 내가 할 때보단 떨어지겠죠. 그래서 정답 3번이에요. 이 문제 상당히 잘 나오는 문제고요. 204번 한번 다시 같이 보겠습니다. 204번. 204번도 최근에 워낙 많이 나왔어요. 자, 2021년도 1회차 때도 나왔고요. 2019년도 3회차 때도 나왔고 그 다음에도 또 그 전에도 비슷한 문제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자, 아웃소싱 성공 요건 모두 골라라 이런 문제이죠. 모두 골라라니까 여러 개가 나오겠죠. 정답은 4번인데요. 장기 발전 전략에 따라서 추진해라. 아웃소싱은 경쟁력 강화 차원이 아니라 고용 조정 측면에서 접근해야 된다? 아니죠. 아웃소싱도 뭐예요?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하는 거죠. 비용을 절감시키는 거예요. 내가 잘 못하는 거니까 그건 포기하고 내가 잘하는 것만 하겠다는 거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니은번 틀렸죠. 나머지는 맞고요. 여기서 기억번, 디귿번, 리을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207번 한번 보죠. 207번. 제3자 물류, 1자, 2자, 3자, 4자 물류에 관련된 문제도 출제가 잘 되는데 제조, 물류죠. 제1자 물류가 있고 1자 물류는 내가 제조도 하고 물류도 내가 직접 하는 거죠. 제2자 물류는 제조는 내가 하지만 물류는 우리 자회사가 하는 거예요. 자회사, 새끼회사가 하는 거죠. 현대글로비스가 대표적이죠. 제3자 물류는 우리나라 물류정책기본법에서 권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제조는 내가, 물류는 물류 전문기업한테 맡기는 거죠. 물류 전문기업한테 맡기는 거야. 그러면 이 물류 전문기업은 대형화 되겠죠. 대형화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여기서는. 왜?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니까.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어때요? 비용이 절감되겠죠. 비용 절감. 자, 물류 전문기업한테 맡겨서 대형화시키고 또 전문화되는 거죠.
전문화되게 되면 어때요? 전문성에 따라서 서비스가 일정 부분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많이 올라가진 않죠. 서비스의 질이 조금은 올라갈 수 있다. 내가 할 때보다는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제4자 물류, 제4자 물류는 3자 물류에다가 플러스 IT 기술, 그다음에 컨설팅 기능이 붙은 것이다. 이게 바로 제4자 물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3자 물류에 대해서 설명한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 뭐냐? 쭉 보시고 정답은 4번이에요. 종합 물류 서비스를 지향하겠다. 잘한 애들한테 몰아주겠다라는 거죠. 대형화시키고 전문화시키겠다라는 겁니다. 나머지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뭐 207번을 통해서 제3자 물류와 아웃소싱을 조금 분류해 놓긴 했는데 제3자 물류와 아웃소싱 원래는 똑같은 거예요. 원래는 똑같은데 물류관리사, 유통관리사 시험에서만 얘네들을 구분합니다. 원칙적으로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하지만 뭐 학문적으로 좀 나눈다면 제3자 물류가 아웃소싱보다 훨씬 더 큰 개념, 장기적인 개념, 협력적인 개념, 전략적인 개념으로 본다라는 게 포인트다.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212번 고객 서비스로 가도록 하죠. 물류와 관련된 고객 서비스 항목들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주문 인도 시간은 고객이 주문한 시점부터 상품이 고객에게 인도되는 시점까지 시간을 얘기한다. 뭐 리드 타임이랑 거의 비슷한 얘기죠. 두 번째, 정시 충족률을 높이면 재고 유지비, 배송비가 감소하여 전체적인 물류비는 감소됩니까? 정시 주문 충족률 딱 갖다 달라는 시간에 딱 갖다 줘야 돼. 그럼 그것만을 위해서 뭔가 서비스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어때요?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요. 정시가 아니에요. 일정 범위 내 시간대 갖다 주는 거는 훨씬 더 빠르게, 그건 훨씬 더 비용이 적게 들겠죠. 하지만 여기는 정시 주문 충족률이에요. 정시에 꼭 갖다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럼 그것을 위해서, 그것만을 위해서 배치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비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나머지 문제 보시고 214번 같은 문제도 잘 출제가 되고요. 저 214번 문제는 유통 마케팅에서도 여러 번 나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꼭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테마 23번 수요 예측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수요 예측에 가면 수요 예측 방법이 일단 포인트가 되겠어요. 수요 예측 방법에는 정량적인, 정성적인 방법이 있고요. 자, 218번에서는 지수평활법을 묻고 있습니다. 얘는 정량적인 방법이죠. 정량적인 방법을 보면 여기 또 두 가지로 나눠진다. 여기처럼 지수평활법이 포함되어 있는 뭐예요? 계절적 수요, 추세 분석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시계열 분석이죠. 시계열 모형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인과 모형이라는 게 있다. 인과 모형. 시계열 모형인 여기 대표적인 게 지수평활법이에요. 지수평활법에 대해서는 공식까지 다 알아두셔야 되죠. 왜? 기출문제, 계산문제도 출제됐으니까. 그다음에 이동평균법 같은 거. 뭐 대표적이죠. 아니면 추세 분석 이런 것들. 계절적인 분석 이런 것도 여기 들어가고요. 인과 모형의 대표적인 게 회귀분석법입니다. 회귀분석법. 제일 시험에 잘 나오죠. 여기 지수평활법과 회귀분석법은 워낙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다 알아두셔야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 투입산출 모형 이런 것들도 있죠. 그중에 지수평활법 아주 중요하고 지수평활법은 지수평활지수란 걸 이용하죠. 지수평활지수, 평활상수, 그죠? 평활상수로 지수평활지수라고 하기도 하고 평활상수라고 하는데 이 평활상수는 최근 것, 평활상수 알파라는 놈이 있는데 이 알파가 크면 클수록 최근 것을 많이 반영한다는 게 중요해요. 이 맨 밑에 보면 공식도 나오잖아요. 다음 기 예측치입니다. 수요 예측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다음 기 예측치예요. 이 공식도 꼭 알아두셔야 되고 정답은 4번인데 지수평활법은 계산이 복잡하고 가중치의 계산인 지수평활상수 변경이 어려운 게 아니라 그때그때 변경할 수 있다라는 거죠. 최근치를 많이 반영하려면 평활상수를 크게, 그렇죠? 최근치 반영도를 좀 낮추려면 작게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번 테마 33번 재고관리 주문 시스템인데 여기 별표입니다. 219번 별표 가장 많이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다. 자, 여기서 제일 많이 나오는 문제는 여기 나와 있는 정량주문법, 정기주문법. 정량주문법을 우리는 Q 시스템, 정량, 퀀티티죠. 정기 시스템, 얘를 갖다 우리 P 시스템, 피리어드라, 피리어드. A급 제품, 얘는 좀 덜 중요한 제품. 여기는 A급 중요한 제품이다라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고 또 하나 중요한 거 EOQ 모형 아주 중요하겠죠. 다음 비교 설명한 내용 옳지 않은 것은 뭐냐? 표준화, 품목수, 주문량, 주문주기 쭉 나와 있어요. 자 보면 주문식이 일정하지 않죠. 얘는 정량이에요. 이게 수량만 일정한 거고 얘는 정기주문법은 중요한 제품, A급 제품이에요. A급 제품. A급 제품은 주로 계절 상품을 많이 다룹니다. 계절 상품. 특정 시기에 상당히 많이 나가는 제품들이 있단 말이죠. 얼만큼 그 시기에 많이 나갈지 몰라요. 봄, 가을에는 등산용품 엄청 팔리죠. 얘네들 많이 재고창고에 재놔야 된다라는 거. 하루에 얼마씩 나갈지 몰라요. 정말 많이 나가기 때문에 수요가 불안정적이죠. 불안정적이에요. A급 제품이에요. 그래서 계절 상품이 주를 이루고 그다음에 중요한 제품이죠. 중요한 제품. 그래서 얘는 안전재고가 많아야 돼요. 안전재고가 상당히 많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 비해서 정량주문법 얘는 안정적이야. 수요가 안정적이야. 안정적이야. 거기에 비해서 얘는 안정적이지 않죠. 안전재고 많이 필요해. 왜? 왔다 갔다 수요가 수요가 안정적이지 않죠. 불안정해. 불안정하다는 게 안 좋은 게 아니라 특정 시기에 많이 나간다라는 거예요. 많이 나간다라는 거예요. 꼭 알아두셔야 되고. 그래서 얘는 정기주문이에요. 정기주문. 일정 기간 동안 가서 계속 지켜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뭐 3일이면 3일마다 가서 계속 측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가서 갔더니 첫 번째 갔더니 500개 나갔어. 그럼 그날 500개 주문하는 거예요. 두 번째 날 갔더니 엄청 많이 팔렸어. 1200개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1200개를 주문해야 되고 그 다음날 갔더니 좀 덜 나갔어. 700개 나갔어. 그럼 700개 주문하는 거죠. 정기적으로 가는 거죠. 기간은 똑같아요. 3일마다. 주문 숫자는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안전재고를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결품이 발생하면 이거는 가스죠. 가스. 정답 5번이에요. 상대적으로 고가 물품은 아니죠. 얘가 중요한 거죠. 얘가 상대적으로 값싼 게 아니죠. 얘가 값싼 거예요. 안정적이에요. 안정적. 얘는 상대적으로 고가일 수 있고요. 상대적으로 중요한 A급 제품이라는 데 포인트를 주시면 되겠다. 220번도 동일한 문제니까 봐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222번 가면 A, B, C 분석이 나와요. A등급, B등급, C등급 제품을 나눈다라는 거죠. A등급은 이거예요. B등급은 이렇게 한다는 거죠. C등급은 투빈법이라는 걸 쓴다. 그래서 A, B, C 재고관리가 얘네랑도 중요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얘는 P 시스템, 얘는 Q 시스템. 다시 한번 강조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엔 테마 34번 경제적 주문량 EOQ, 그 다음에 ROP 이런 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EOQ는 뭐 워낙 중요하니까. EOQ는 EOQ의 정의, 그 다음에 EOQ의 가정, EOQ의 공식 다 알아두셔야 된다라는 거. 자, EOQ, 경제적 주문량이죠. E 곱하기 D 곱하기 5분의 CH, 이 공식을 꼭 알아두셔야 돼요. D는 연간 수요량, 대문자 D죠. 오더링 코스트 1의 주문 비용. 자, CH는 단위당 재고 유지 비용이라고 합니다. 이거 꼭 알아두셔야 돼요. 얘의 원본이 뭐냐면 ATC라고 해가지고 애뉴얼이죠. 매년. 연간 총 비용이야. 토탈 코스트. 연간 총 비용은 여기 CH 곱하기 2분의 Q 플러스 오더링 코스트 곱하기 D 이걸 Q로 나눈 거죠. 이걸 갖다가 Q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예요. 얘네를 동일하게 놓고 Q에 대해서 미분하면 이 공식이 나와요. 이 공식이. 우리 이거 알 필요 없죠. 얘네를 갖다 뭐라 그래요, 이거. 이거를 우리는 재고 유지 비용이죠. 이것도 2020년도 나왔더라고요. 이거 재고 유지 비용. 예. 오더링 코스트 곱하기 Q분의 T. 이거는 주문 비용이죠. 오더링 코스트니까. 예. 단위당 뭡니까? 이거 1의 주문 비용, 단위당 재고 유지 비용이죠. 이거 알아두셔야 되고요. 요거에 따른 가정도 알아두셔야 돼요. 뭐 리드 타임은 일정한다거나 주문은 일시에 다 들어온다거나, 그렇죠? 단일 품목만 가정한다거나. 여기 나와 있는 연간 수량은 알려져 있고 일정합니다. 얘도 오더링 코스트 일정하죠. CH도 일정하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물건을 사 와야 되기 때문에 사는 가격도 일정하죠. 그래서 가격 할인이라든가 수량 할인은
없다라는 게 가정입니다. 다 알아두셔야 돼요. 이거는 집어넣으면 되죠. 이렇게다가 A 상품을 19,200개 정도 판매할 것으로 예상하고 개수가 딱 주어졌네요. 19,200개 판매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상품의 1회 주문비 150원 연간 재고 유지비용은 단위당 16원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다 주어졌죠. 연간 19,200개 이게 뭐죠? 연간 수혜량이죠. 2 곱하기 2를 빼면 안 돼요. 19,200개 곱하기 오더링 코스트 1회 주문비용 150원 이거분의 재고 유지비 뭡니까? 16원이죠. 이거 해주면 되죠. 하면 얼마예요? 이건 뭐 600개가 나. 600개. 루트는 제곱의 형태로 나눠주면 제곱의 형태로 되면 빠져버리죠. 루트가 벗겨진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뭐 226, 227, 228, 229 뭐 다 EOQ 문제예요. EOQ 문제. 230번 그다음에 이런 문제 나와 있는데 230번은 이게 ROP 문제, 재주문법 문제이긴 한데 이 문제 상당히 안 좋은 문제. 이거는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만약에 나오면 똑같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따로 공식이 별로 없어요. 공식에 딱 껴맞출 수 있는 문제가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문제가 항상 됐던 문제입니다. 2번 나왔어요. 2번 나와서 제가 집어넣긴 했는데 하여튼 그 공식, 풀어놓은 공식을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233번 가죠. 이번에 물류 운송수단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물류 운송수단. 자, 233번. 주요 운송수단의 상대적인 특성에 대한 설명, 가장 옳지 않은 건 뭐냐? 이런 문제 뭐 상당히 쉽죠. 해상운송은 원유, 광물과 같이 부패성이 없는 제품을 운송하는데 유리하다. 왜? 해상운송은 선박을 이용하니까 시간이 엄청 길게 걸립니다. 기름 한번 퍼올려면 뭐 15일, 20일씩 걸리죠. 부패하면 안 되죠. 철도 운송은 부피가 크거나 아니면 많은 양의 화물을 운송하는데 경제적이죠. 철도 운송은 철도 차량이 많잖아요. 뭐 량이라고 한 량, 두 량 이렇게 얘기하죠. 얼마든지 길게 늘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대량으로 수송할 때 가장 좋다. 육상을 이용할 때. 세 번째, 항공운송은 신속하지만 단위당 거리 비용이 가장 높다라는 거. 파이프라인 운송은 파이프라인도 하나의 운송수단에 해당합니다. 가스, 기름은 다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하죠. 석유나 화학물질을 생산지에서 시장으로 운반해주는 특수 운송수단이다. 맞고요. 육상운송은 전체 국내 운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크지 않습니까? 가장 크죠. 90% 이상입니다. 90% 이상. 국내에서는 육상이 90% 이상. 그 다음에 뭐 철도, 그 다음에 선박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235번 보죠. 235번. 이거는 이제 복합운송에 관련된 문제고 최근에 2번 나왔어요. 2번. 2개 이상의 운송수단, 2개 이상의 운송수단이 연결된 거. 이걸 우리 복합운송이라고 합니다. 복합운송. 멀티모달이라고 그러죠. 자, 그 중에서 화물 차량과 그 다음에 철도를 이용한 것. 결합 형태 중 화물 차량과 화물 차량 트럭이죠. 이거 트럭. 트럭 플러스 뭐예요? 철도를 이용한 거. 철도. 철도를 이용한 건 뭐냐 이거죠. 뭐냐. 이거 우리는 피기백이라고 해요. 피기백. 피그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돼지꼬리죠. 돼지꼬리. 화차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죠. 트럭을 여기다 싣고 가는 거죠. 그래서 보면 평판 화차라고 해서 램프웨이가 있어. 램프웨이를 통해서 트레일러가 직접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올라가는 거. 이걸 우리는 피기백 방식. 정답 2번 되겠죠. 버디백은 버드잖아요. 새잖아요. 항공기가 차량을 갖다가 싣고 가는 거죠. PC백이란 것도 있어요. PC. 이거는 선박이 뭐 화물 자동차를 싣고 가는 형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테마 36번. 이번엔 보관 활동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관, 재고 관리죠. 관리. 물류 창고를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온 문제 중에 하나다. 정말 많이 나왔다. 만약에 보관에서 한 문제가 나온다면 이게 나오는 거죠. 이 중에 하나만 물을 수도 있고 이렇게 통으로 묻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 가장 옳지 않은 거. 대부분 보면 지금까지 정답은 통로 대면 보관의 원칙이 정답으로 많이 나왔어요. 5번 보면 유사한 물품끼리 인접해서 보관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동일성 또는 유사성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통로 대면의 원칙, 통로 대면 보관의 원칙 책에 한번 보세요. 해설 한번 보시면
통로 대면 보관의 원칙은 창고 내에서 제품의 입고와 출고를 용이하게 하고 효율적으로 보관하기 위해서 통로를 마주보게 보관함으로써 창고 내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가장 많이 나온 문제니까 꼭 체크해서 보시고요. 그래서 만약에 보관에서 한 문제가 나온다면 이게 나온다. 이게. 자, 이번에는 하역에 대해서 머티리얼 핸들링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역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묻고 있죠. 그 다음에 하역이 나오면 운송, 보관, 하역. 자, 운송은 장소적인 효용을 나타냅니다. 장소적 효용을 창출한다라고 해요. 보관은 시간적인 효용을 창출합니다. 하역은 어떤 효용도 없어요. 저것도 포인트입니다. 자, 1번. 옳은 것은 물류 과정에서 하역이 자체적으로 창출하는 효용은 없다. 바로 나왔네. 정답 1번이에요. 1번. 자체적으로 창출하는 효용은 없어요. 1번 정답이네요. 나머지 그냥 읽어보시면 되겠어요. 생산품의 이동 운반을 말하며 제조 공정 및 검사 공정을 포함한다?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산해 하역을 포함하나 선적, 양하를 위한 항만 하역은 포함하지 않습니까? 항만 하역 제일 중요한 거죠. 제일 중요한 거. 근데 5번 한번 보세요. 이것도 한 2번 나왔죠. 컨테이너에 물건을 넣는 것, 배닝이라고 배닝. 디배닝은 영어에 DE가 들어가 있으면 반대죠. 밑으로. DE는 다운의 의미가 있어. 밑으로. 빼는 거예요. 빼는 거. 그래서 넣는 것을 우리 적입이라고 하고 적입은 배닝. 그 다음에 디배닝은 빼내는 거죠. 적출이라고 합니다. 적출. 반대로 돼 있죠. 반대로. 그 밖에 245번 하역의 원칙 이런 문제도 가끔 출제되고요. 246번은 별표입니다. 단위 적재 시스템 ULS라고 하죠.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단위 적재 시스템이라는 건 이거예요. 단위 적재 시스템 ULS라고 하는데 단위 적재요. 단위 적재라 함은 컨테이너나 아니면 팔레트를 통해서 어때요? 포장 용기를 씌우는 거죠. 컨테이너는 그 자체가 포장이잖아요. 자, 단위 적재 여기에 딱 채워서 가는 거예요. 단위가 적재 있단 말이죠. 40피트짜리, 45피트짜리, 작은 건 20피트 딱 용량이 정해져 있는 거죠. 팔레트도 단위가 딱 정해져 있어요. T11형 우리나라 표준입니다. 1100 곱하기 1100 가로 세로 1.1m짜리 T12형 이거는 원래 중국 건데 이건 지금도 우리나라에서는 뭐 표준으로 쓰고 있어요. 1200 곱하기 1000 1.1m, 1.2m, 1.1m 가로 세로 이게 뭐야? 단위 적재 표준화되어 있다라는 걸 나타내는 거죠. 저렇게 했을 때 적재함에 최대한 많이 실을 수가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쭉 넘어가도록 하죠. 이번에는 254번 보겠습니다. 254번은 공급사슬 관리 SCM에 관련된 문제이고 공급사슬 관리에서는 SCM의 기본적인 용어, 그 다음에 채찍 효과가 가장 중요하다. 채찍 효과. 254번 보면 SCM의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고 충족시키기 위한 기본 요건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너무 쉬웠어요. 그러니까 공급사슬을 이렇게 SCM을 하는 것은 공급망에 있는 구성원들을 갖다 통합하겠다라는 거죠. 뭘로? 정보로 통합하겠다라는 거야. 정보로 통합을 해야만 효율성이 발생을 해서 비용도 절감이 되고 관리가 잘 돼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보 통합, 협업, 그다음에 실시간 공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게 포인트다. 이 정답 5번이에요. 전사적 자원관리, 고객관계 관리 등의 통합적인 정보 시스템은 필수적인 것이 아니다? 그게 아니죠.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 왜? 정보로 묶어서 정보를 통합해서 정보를 실시간 공유해서 쓸 수 있게 만들기 위한 것이 SCM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256은 JIT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JIT 시험에 잘 나오고요. JIT 자체도 중요하고 MRP랑 비교하는 거. 그러니까 JIT가 나오면 3개. 하나는 JIT. Just in Time이라는 거. 이건 도요타 자동차에서 만든 시스템이죠. 한 번 만들 때 생산량을 많이 하지 않아요. 소로트 시스템이라고 그래요. 칸반이라는 걸 이용하고요. 그 다음에 안돈 시스템 이런 것들도 있죠.
대표적인 풀 시스템이라는 것도 중요하고. 근데 GT가 just in time이잖아요. 이거 적시 재고 시스템. 적시 재고 시스템. 다른 말로는 무재고 시스템이죠. 재고를 두지 않겠다. 무재고. 재고는 쓰레기입니다. 낭비 요인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낭비 요인을 줄이겠다라는 거죠. 낭비 요인을 최소화시키겠다. 그렇죠? 이게 미국으로 넘어가면 린 시스템이 되는 거죠. 린 시스템이 똑같아요. 린이란 게 호리호리한 거야. 호리호리한 거. 호리호리한 얇은 거 뭔가 줄였다라는 거죠. 비용을 절감시키기 위한 거. 낭비 요인들을 최소화시켰다라는 게 중요하다. 이게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GT는 이런 거 하나 정리하셔야 되고 플러스 GT 그다음에 이거랑 GT2 비교하는 문제 정도. 또 하나 GT와 MRP 비교하는 문제가 중요하겠죠. 이거 다 중요합니다. MRP는 대표적인 풀 시스템이에요. 풀 시스템. 얘는 뭔가 MPS 변화가 가능하다라는 게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문제 옳지 않은 건 뭐냐? 쭉 한번 비교해 보세요. 책에도 나와 있고 그다음에 뭐 교과서 이런 데도 다 비교표가 있으니까 그 비교표를 한번 보시고 G2보다는 G22가 훨씬 더 광범위하겠죠. 훨씬 더 발전된 모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3번인데 G2는 기업 간 중복 업무와 가치 없는 활동을 감소, 제거하는 데 주력하는 반면 G22는 자사 공장 내? 아니죠. 이거는 G2. G2는 기업 간이 훨씬 더 확대가 된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다. 자, 이번에는 260번 보도록 하죠. 260번. 이제 SCM을 산업별로 분류하는 문제도 잘 나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문제가 QR이죠. SCM을 처음 적용하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재고 예측이 제대로 안 되는 거죠. 수요 예측이 제대로 안 돼서 어떤 통합적인 과정이 없는 거죠. 경로 구성상에 구성원들 간에 통합적인 부분이 없어요. 통합적인 수요 예측이 없어서 재고가 엄청 쌓이는 거죠. 특히 의류, 섬유 분야에서 이게 엄청난 재고가 쌓였다라는 거예요. 다 비용이죠. 처음 만들어진 게 미국의 청바지 회사 갭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청바지 회사 캡, 의류 회사죠. 그래서 만들어진 게 바로 QR이라는 SCM이다. SCM. 고객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필요한 제품을 공급하기 위한 물류 정보 시스템이다. 수입 의류가 포인트가 됐습니다. 시장 잠시에 대응하기 위해서 미국 패션 의류 업계가 섬유업계 등 이렇게 해가지고 도입한 시스템이다. 뭐다? QR이다. QR. Quick Response라고 합니다. Quick Response. 그래서 QR에서 그 다음 단계로 ECR이라는 놈으로 넘어가요. 가공식품. 그렇죠? 그 다음에 EHCR, EFR 이렇게 넘어간다는 얘기죠. SCM의 산업별 적용이라고 보시면 되겠다. QR에 대한 문제가 정말 많이 나왔어요. 정말 많이 나왔기 때문에 다양한 QR 문제 261도 마찬가지고요. QR에서 이제 뭐 이런 것들 나오죠. QR, ECR, EHCR, EFR, 그렇죠? EFR은 프레시예요. 신선식품. 이건 헬스케어죠. 의약품 같은데. 그 다음에 CRP라는 거, 그다음에 CPFR. 유통정보에 딱 공부를 했을 거죠. CRP는 또 VMI, CMI. 이게 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거 다 중요해요. 자, 267번 보도록 하죠. 267번은 이제 채찍 효과에 관련된 거고, 채찍 효과는 채찍 효과의 용어의 정의한 문제, 그 다음에 채찍 효과의 발생 원인, 그 다음에 경감 방안, 얘네들의 세트로 공부를 해주셔야 된다. 이 문제는 대처 방안이죠. 대처 방안.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일괄 주문을 소량 다빈도 주문으로 전환해라. 일괄 주문 영어로 표현하면 배칭 오더라. 배칭 오더. 배치 오더, 배칭 오더 이렇게 하죠. 일괄 주문 내지는 묶음 주문이라고 그러죠. 주문이 들어올 때마다 위로 올려야 되는데 그럼 주문 비용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에 모아서 위로 타 올린다라는 거죠. 그 위에서는 주문이 엄청 들어오고 있구나라고 오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훨씬 더 많은 생산량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수요의 왜곡 현상을 우리는 채찍 효과라고 한다. 2번, 고객이 선호할 만한 대규모 할인 정책을 실시합니까? 아니요. 가격이 안정적이어야지 수요가 왜곡 현상이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정답은 2번이에요. 2번. 나머지 다 보시고요. 일괄 수요 예측, 한 곳에서 수요 예측을 해야 된다는 거죠. 중복적인 수요 예측, 반복적인 수요 예측, 개별적인 수요 예측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관련해서 발생 원인, 해결 방안 책에 다 있으니까 요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발생 원인 보면 다단계 수요 예측 이거죠. 일괄 수요 예측 한쪽에서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긴 리드 타임 줄여야 된다는 얘기고, 결품 방지를 위해서 과잉 주문하는 것도 안 된다는 얘기고, 일괄 주문 처리 방식 안 된다라는 거죠. 배칭 오더, 묶음 처리 방식 안 된다라는 거죠. 가격이 변동하면 안 된다. 가격의 안정성이 매우 중요하다. 얘네들이 안정적이면 어때요? 수요가 왜곡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매우 중요하다. 278번 쭉 넘어가겠습니다. 278번 가면 이 부분은 이제 기업 관련해 가지고 어떤 기업 윤리에 관련된 부분이죠. 그래서 효율성, 형평성, 그렇죠? 효과성 이런 부분도 나오고, 그다음에 기업의 이해 관계자별 주요 관심사에 관련된 문제들도 나옵니다. 276, 277, 278이에요. 최근 한 문제씩 꼭 나오고 있어요. 나오면 생각보다는 어렵지가 않다라는 게 특징이죠. 지켜야 될 윤리입니다.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이해 관계자들한테 주주에 대해서는 자금 횡령. 이거 하면 안 되겠죠. 이거 하다 걸린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기업마다. 대기업들도 저거 하고 있죠. 최근에 기업 상장 폐지 얘기되는 회사들 상당히 많잖아요. 대표적인 게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거. 아니면 자금 횡령을 직원이 하는 경우도 있었죠. 오스템. 그죠? 사원에 대해서는 차별 대우, 위험한 노동 강요하면 안 되겠죠. 고객에 대해서는 출시하는 곳에서 세치기, 공공 물건의 독점 사용, 품절 가능 품목의 사재기 금지, 그렇죠? 해야겠죠. 근데 이거는 뭐예요? 세치기, 이거 기업의 경영진이 하는 게 아니잖아. 이거는 고객들이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문제가 너무 쉽네, 그죠? 너무 황당한 문제였습니다. 황당한 문제. 뭐 이런 문제도 출제되기 때문에 이게 276, 77, 78 다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283번에 가도 기업의 최고 경영자가 사원회의에 대해서 지켜야 될 기업 윤리 똑같은 문제죠, 이거. 문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84번 보도록 하죠. 284. 284번도 몇 번 나왔어요. 최근에는 좀 뜸한데 예전에는 계속 한 번씩 나왔었던 문제죠. 상품 매입과 관련된 법적 윤리적인 문제다라고 되어 있고요. 사고자 하는 상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사고 싶지 않은 상품까지도 소매업체가 구매하도록 하는 공급업체와 소매업체 간에 맺는 협약 뭐냐 이거예요. 구속적인 계약이라고. 구속적인 계약. 구속적 계약 이거 시험에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역청구, 그다음에 역매입 이것도 나왔고, 회색 시장은 3번 출제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선지 분석에 내용도 나와 있으니까 봐주시고요. 그다음에 기출문제집 보면 얘네들 문제가 다 출제가 됐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출문제집도 꼭 보실 필요가 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유통산업발전법, 그다음에 기타 법률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나올 가능성이 조금은 있죠. 다른 법률보다는. 제일 많이 나왔던 얘기가 이거죠. 체인점에 관련된 내용이 가장 많이 출제됐다. 체인 사업에 관련돼서 가장 많이 출제됐고요. 우리 유통산업발전법에 규정되어 있는 얘기예요. 예전에 이게 시행령이 있었는데 지금은 법률로 올라왔죠. 법률 제2조에 나와 있어요. 다음에서 설명하는 형태, 옳은 것은 뭐냐. 같은 업종의 소매점들이 공동 매입을 한다. 공동이라는 단어. 두 번째, 일부 기능을 체인 본사에 위탁해서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갖추고 영업하기도 한다. 자, 일부 기능을 본사에 위탁을 했다. D9번, 경영의 독립성, 연쇄점화로 얻는 이득을 동시에 획득한다. 이게 뭐예요? 우리말로는 임의 가맹점형이라고 그래요. 임의 가맹점형. 법에는 이렇게 써져 있죠. 임의 가맹점형. 영어는 볼런테리 이렇게 되죠. 법에 보면 직영점형, 그 다음에 조합형, 그 다음에 임의 가맹점형, 그 다음에 또 하나 직영점형 이 4가지가 나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 보면 경영의 독립성, 저기 체인 본사가 있죠. 본사. 가맹 본사가 있고 가맹점이 있어요. 가맹점. 둘이 뭐야? 협업관계, 협업관계. 이 협업이라는 단어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얘네들한테는 협업을 하고 얘한테서는 일정의 독립성이 조금은 부여가 된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임의 가맹점형이다. 여기는 임의형 연쇄점이라고 되어 있죠. 이 문제 한번 좀 보시고요. 네, 마지막 문제로 유통산업발전법 제24조에 규정되어 있는 유통관리사의 직무,
이 직무는 유통 마케팅에도 여러 번 출제가 됐고 유통 물류 일반에도 나와 있습니다. 유통 경영 관리 기법의 향상, 계획 조사 연구. 자, 진단 평가 상담 자문 좋지만 허가 승인은 얘네들의 역할이 아닌 거죠. 아닌 거죠. 뭐 지자체 장이라든가 특별자치시장, 뭐 시장, 군수구청장 이런 사람들 있잖아. 이런 사람들이 하는 직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타 유통 법규들이 있는데 이건 뭐가 나올지 몰라요. 한 번만 보시고 숫자와 관련된 부분이 좀 중요성이 있다라는 거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이렇게 해서 데이 2 이틀째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일째는 상권 분석 준비되겠죠.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